제발 살려주세요. 영하 20도 폭설 속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낯선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차량 폭발과 함께 뿜어나오는 검은 연기가 어둠 속을 가득 메웠고 뒤에서는 검은 마스크를 쓴 괴한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 그 남자 박현우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 리안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7년 전 자신의 아내를 죽인 뺑소니범이 바로 이 여자를 죽이려 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어야 해요.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TV에서는 한소영 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한소영은 현우의 은신처에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거대한 복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척하는 재벌 회장과 정의에 목마른 정직당한 형사. 그들이 손을 잡는 순간 대한민국 최고 권력층을 뒤흔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이러한 작은 나눔이 당신의 마음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하 20도의 기록적인 한파가 강원도 산간 지역을 얼어붙게 만든 그날 밤, 리안그룹 한소영 회장의 검은색 벤틀리가 외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소영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폭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눈이 언제까지 이렇게 퍼부을 건지. 소영은 창문에 맺힌 성에를 손끝으로 문지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꼭 오늘이어야 하는 거야? 회장님,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내일 아침에 출발하시는 게 어떨까요? 운전석의 김 기사가 룸미러를 통해 소영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기사, 지금 길이 장난 아닙니다. 이런 날은 사고 나기 딱 좋아요. 회장님 몸이라도 다치시면 어쩌려고요? 아니야. 오늘 밤 안에 도착해야 해. 내일이면 늦어. 소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리안그룹의 비밀 금고, 열쇠와 회장 직인이 들어있는 작은 가죽 파우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긴급 이사회에서 한민준이 자신을 축출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소영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원도의 비밀 금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 인간. 소영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날 몰아내겠다고?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녀는 가죽 파우치를 가슴 쪽으로 더 끌어안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뒤집을 수 있어. 그 순간 뒤에서 따라오던 대형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벤틀리에 접근했습니다. 뒤에 트럭이 너무 가까이 붙는데요. 김 기사가 백미러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저렇게 바짝 붙어? 이 눈길에 저렇게 달리면 미친 거 아니에요? 김 기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추월하려나 보네. 천천히 가자. 소영이 무심하게 답했지만 곧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이상하게 전멸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깐만. 소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김 기사, 저 트럭 이상하지 않아? 불빛을 왜 저렇게 켰다 껐다 해? 회장님, 진짜 위험합니다. 속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트럭이 의도적으로 벤틀리의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회장님, 꽉 잡으세요. 아, 김 기사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몸이 좌석에서 튕겨나가며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브레이크가 안 들어. 김 기사의 목소리가 공포에 잠겼습니다. 김 기사, 정신 차려요. 쿵. 벤틀리가 눈더미 속으로 곤두박질 친 후 옆으로 뒤집혔습니다. 소영은 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정신을 차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김 기사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김 기사?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운전석을 바라봤습니다. 김 기사, 일어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소영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설마 나까지 여기서. 아니야, 아직 살아있어. 그녀는 피로 젖은 손으로 눈밭을 짚으며 필사적으로 차 밖으로 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깨진 유리창 너머로 고개를 들자 절벽 위에서 검은 방한 마스크를 쓴 괴한들이 총기를 든 채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사람이 내려온다. 소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마 나를 확인하러 온 거야? 김 실장, 확인해. 한 괴한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확실하게 보고 와. 살아있으면 바로 처리해. 네, 형님. 다른 괴한이 대답하며 소영의 차량으로 다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실수 없습니다. 소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틀어 차량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다리에서 감각이 사라졌지만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눈 덮인 숲속으로 몸을 숨기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안 돼, 여기 있으면 죽어.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녀는 다리를 끌다시피 하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아 숨소리가 새지 않게 했습니다. 폭! 뒤에서 차량이 폭발하며 검은 연기가 어두운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소영의 몸이 더욱 앞으로 밀려났습니다. 으악! 이 사람들 미쳤어. 뜨거운 열기와 충격이 등을 스쳤고 소영은 눈밭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눈과 피가 뒤섞여 얼굴을 덮었습니다. 김 기사님, 미안해요. 한편 그로부터 2km 떨어진 산장에서 박현우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상한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7년째 이곳에 은거하며 자신의 아내를 죽인 뺑소니범을 추적하고 있던 현우는 특수 개조된 차량의 엔진 소리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몇 시야? 현우는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이 한밤중에 저런 소리가 날 리가 없는데 이 시간에 저 소리는. 현우가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춤의 가스총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차 소리가 아니야. 급하게 달리는 소리야. 곧이어 들려온 총성과 폭발음에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방금 총소리였어. 그리고 저건 폭발 소리잖아.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근처에서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현우는 두꺼운 점퍼를 걸치고 산장 밖으로 나섰습니다. 폭설이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현우는 거침없이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봐야겠어. 그의 발자국이 눈밭 위에 깊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곧
한 여자의 절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이 소영은 감각이 사라진 다리를 끌며 눈 속에서 필사적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여기서 잡히면 끝이야. 소영은 이를 악물고 눈을 붙잡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혈은 따라가 봐. 괴한들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피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 멀리 못 갔어. 금방 잡는다. 소영은 눈 속에 몸을 파묻고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숨 쉬지 말자, 제발. 소리 나면 끝이야. 바로 그때 눈을 헤치며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여기까지였나? 그런데 나타난 것은 괴한이 아닌 낡은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사람이야? 소영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현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부탁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현우는 그 목소리에서 7년 전 아내의 마지막 외침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손을 붙잡았을까? 현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 현우가 소영을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 멀리서 조명탄이 하늘로 쏘아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이 순간적으로 환해지며 현우와 소영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젠장. 현우가 이를 꽉 물었습니다. 저기다. 추격자들이 외쳤습니다. 도망치고 있어. 총 준비해. 현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소영을 등에 업었습니다. 소영의 몸이 예상보다 가벼웠지만 현우는 가파른 비탈을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꽉 잡으세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누구신가요? 왜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소영이 현우의 등에서 힘없이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모르는 사람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현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시간 없어요. 살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탕, 탕.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현우의 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엎드려요. 고개 숙이세요. 아. 소영이 현우의 어깨를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현우는 소영을 더욱 꽉 붙잡고 지그재그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낡은 지프차에 도착한 현우는 소영을 조수석에 태우고 급하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앉아요. 문 꼭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지프차가 험준한 산길을 따라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차량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안 따라오나? 현우가 백미러를 힐끗 봤습니다. 아직은. 30분을 달린 후 현우는 외딴 펜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도착했어요. 조금만 참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소영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준 거죠? 제 은신처예요. 일단 안전해요. 현우가 소영을 부축해 펜션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펜션 안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응급처치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지금부터 상처부터 봐야겠어요. 소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고개를 떨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았네요. 현우는 능숙한 솜씨로 소영의 상처를 지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영의 외투 주머니에서 리안그룹의 비밀 금고, 열쇠와 회장 직인을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상처 벌어지면 더 위험합니다. 현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외투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에 꽂혔습니다. 이게 뭐죠? 현우가 작은 파우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런 건 아무나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닌데 왜 이런 게 주머니에 있죠? 그건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소영이 힘겹게 답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혹시 리안그룹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현우의 질문에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당신은 누구세요? 소영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였습니다.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박현우라고 합니다. 경찰이에요. 현우의 대답을 들은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 그럼 난 이제 경찰이라고요? 그럼 저를 경찰서로. 아니에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정직 상태예요. 그리고 방금 상황을 보니 공식적인 구조를 요청하면 안 될 것 같네요.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경찰을 믿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소영은 현우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적어도 지금은. 맞아요. 배신자가 수사 라인 내부에 있어요. 공식적인 신고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전화 한 통이면 제가 먼저 죽어요. 그럼 당신은 정말 리안그룹 한소영 회장이신가요? 현우의 질문에 소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네, 맞아요. 네. 하지만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죽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야 저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어요. 다음 날 오전 펜션의 텔레비전에서는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리안그룹 한소영 회장이 어젯밤 강원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은 완전히 전소되었으며 현우와 소영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죽었다고. 이렇게 빨리. 리안그룹의 주가는 한소영 회장의 사망 소식에 역사적인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소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네. 민준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민준이요? 제 양아들이에요. 아니, 이제는 제 적이죠. 소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키웠어요.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죠. 현우는 어젯밤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타이어 조각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특수 제작된 타이어의 트레드 패턴이 자신이 7년째 추적 중인 차량과 일치했습니다. 이 무늬는 잊을 수가 없어. 이건 설마.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영이 현우의 변화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을 공격한 차량이
7년 전 제 아내를 죽인 뺑소니 차량과 같은 것 같아요. 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런 식이었어요. 소영은 현우의 말을 듣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를 도운 거군요. 그럼 우리에게는 공통의 적이 있는 셈이네요. 소영이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한민준이 7년 전에도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아내를 죽인 것도 민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아이는 사람을 버리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현우의 두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정말이라면 저와 함께 복수하실래요? 법 테두리 밖에 전담 수사를 제안합니다. 소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현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이 순간을 7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무너진 정의를 되찾기 위한 위험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보라는 곧 더 큰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뒤 소영은 현우의 도움으로 도심 외곽의 폐공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현우가 미리 확인해둔 안전가옥이었습니다. 폐공장 안쪽에는 임시 침실과 간이 주방 그리고 각종 감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무도 눈치 못 챈 거죠?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뒤는 깨끗합니다. 현우는 문을 닫고 안쪽 자물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현우가 소영에게 공장 내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낮에는 완전히 버려진 공장처럼 보이고 밤에는 불빛 하나 새어나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근처 주민도 거의 없고요. 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낡은 철문, 그리고 벽 한쪽에 빽빽하게 붙은 화면들. 이런 곳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런 곳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소영이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혼자서 이런 걸 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7년간 혼자 수사하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해뒀어요. 언젠가는 쓸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비였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장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소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소영은 자신이 숨겨둔 비자금 카드를 꺼내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현우의 시선이 카드로 향했습니다. 이걸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해 주세요. 무기, 도청 장비, 감시 카메라. 뭐든지 가능한 한 최고급으로요. 값은 신경 쓰지 마세요. 성능만 좋으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들어있는 거죠? 현우가 카드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런 걸 쉽게 받긴 어렵습니다. 금액이라도 알아야죠. 30억 정도.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소영의 말에 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억이요? 잠깐만요. 30억이라면
30억이요? 이런 돈을 어떻게 해? 제가 리안그룹 회장이라는 걸 잊으셨나요? 이 정도는 푼돈이에요. 소영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쫓기고 있는 거죠. 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드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돈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값어치를 하게 만들겠습니다. 소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는 함께 가는 겁니다. 폐공장 밖에서는 바람이 쇠문을 때리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리안그룹 본사에서는 한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소영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실장, 정말로 확인했나? 민준이 김 실장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도련님. 차량이 완전히 전소됐고 안에서 운전기사 시신만 발견됐다고 합니다. 김 실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소영은 어디 간 거야? 설마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민준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강원도 일대 병원들을 모두 수색해 보겠습니다. 그래, 빨리 해. 그리고 블랙울프에 연락해서 전문가들을 투입하라고 해. 민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시각 현우는 도심의 암시장에서 소영이 요청한 장비들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소형 권총 2정, 최신형 도청 장비, 야간 투시경, 그리고 폭발물까지. 이 정도면 웬만한 작전은 다 할 수 있을 거야. 무기상이 현우에게 귀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민준? 리안그룹 도련님 말인가? 그 친구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뒤가 너무 험해. 무기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뒤가요? 마약 관련해서 손을 많이 담그고 있어. 특히 중국 루트로 들어오는 물건들 말이야.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현우는 소영에게 장비들을 보여주며 무기상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민준이 그룹 자금으로 마약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이네요. 현우가 권총을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민주는 블랙울프라는 사설 보안업체를 고용했거든요. 블랙울프요?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용병 조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죠. 소영의 설명에 현우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밤 현우는 민준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감시 작전에 나섰습니다. 민준이 자주 찾는다는 지하 레이싱 도박장에 잠입했습니다. 도박장 안은 연기와 술 냄새로 가득했고 수십 대의 개조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구석진 자리에서 민준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 게임은 특별해. 1억이 걸린 데스 레이스야. 한 남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여러 명의 경호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이 등장했네. 한민준 도련님이시잖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개조 차량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차량은 현우가 7년째 찾고 있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특수 제작된 타이어와 강화된 범퍼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 차야. 저 차가 아내를 죽인 차야. 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차에 타기 전 현우는 몰래 차량에 접근해 블랙박스 칩을 확인했습니다. 7년 전 사고 당시의 영상이 여전히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현우는 블랙박스 칩을 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확보했어. 현우가 작은 칩을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전가옥에서 현우와 소영은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7년 전 그날 밤 민준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현우의 아내를 치고 달아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민준이 당신 아내의 원수이자 저를 죽이려 한 장본인이에요. 소영이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복수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소영의 핸드폰에 급박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민준 씨가 이 사진들을 하나씩 협박하고 있어요. 소영의 옛 비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합병 반대표를 던질 이사들의 가족을 납치해서 찬성표를 강요하고 있다고 해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현우가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더 강하게 나가야죠. 현우가 권총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어요. 소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자 현우는 민준의 비밀 마약 창고를 찾아 나섰습니다. 무기상에게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항구 근처의 폐창고를 급습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수십억 원 어치의 마약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민준의 자금줄을 끊을 수 있어. 현우는 가져온 폭발물을 설치하고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폭발과 함께 창고가 완전히 불타올랐습니다. 현우는 현장에 민준의 적대 조직 흔적을 남겨 내부 분열을 유도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자신의 창고가 불탄 소식을 듣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누가 감히, 누가 내 창고에 손을 댔어? 민준이 사무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블랙울프 팀장이 뭔가 낌새를 챘다고 합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몸 낌새? 한소영 회장을 구한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그놈을 찾아내. 그리고 박현우라는 형사에 대해서도 조사해봐. 박현우요? 예전에 우리를 귀찮게 했던 그놈 말이야. 혹시 연관이 있을 수 있어.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안전가옥으로 돌아오자 소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당신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요? 당신 여동생을 타겟으로 정한 것 같아요.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주를? 네. 블랙울프가 당신 여동생이 일하는 카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현우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요. 현우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소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현우와 소영은 급히 차에 올라타고 현주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카페는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격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누나를 살리고 싶으면 한소영을 데리고 와라. 인천항 3번 부두. 자정까지.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전이네요. 소영이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여동생까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둘의 일이에요. 함께 끝내요. 소영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결전을 위해 무기를 점검하고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인천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현우는 핸들을 꽉 쥔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소영은 현우의 굳어진 표정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현우 씨, 저 때문에 현주 씨가 위험해졌어요. 정말 미안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어요. 7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니까. 현우가 쓰라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으니까. 소영이 현우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사실 소영에게는 현우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작전이 있었습니다. 민중과 부패 경찰들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함정을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핸드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혼자 와라. 소영과 함께 오면 누나가 죽는다. 현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이 저를 혼자 오라고 하네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아이디어요? 민주는 저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착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소영이 현우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현우가 황 국장에게 연락해서 소영의 위치를 넘기겠다고 거짓 제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중과 부패 경찰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고 그때 일망타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실패하면 우리 둘 다 죽을 수 있어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그리고 오 형사님께 미리 연락해 두세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황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저 박현우입니다. 박현우?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황 국장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소영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녀와 함께 있어요. 뭐라고? 한소영이 살아있다고? 네. 인천항 3번 부두에서 만나요. 30분 후에. 현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오 형사님께 연락하세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현우는 오 형사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형님, 정말 위험한 작전이네요. 괜찮으시겠어요?
오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부탁한다. 현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인천항 3번 부두에 도착한 현우와 소영은 낡은 컨테이너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민준의 차량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 씨가 저기 있을 거예요. 소영이 컨테이너 틈으로 부두를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곧이어 민준이 여러 명의 블랙울프 요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 뒤에는 입에 테이프가 붙은 채 손이 뒤로 묶인 현주가 끌려 나왔습니다. 현주. 현우가 여동생을 보고 일어서려 했지만 소영이 그를 막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요. 그때 황 국장도 경찰차 여러 대와 함께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한민준 씨, 약속대로 왔습니다. 황 국장이 민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국장님. 그런데 박현우는 어디 있죠? 민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곧 나타날 겁니다. 한소영도 함께요. 황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우가 컨테이너 뒤에서 나타나 소영을 결박한 채 끌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현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살아있었군. 한소영. 민준이 소영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네가 결국 해냈구나. 소영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너도 박현우도 모두 여기서 죽는 거야. 민준이 권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은 현주의 몸에 원격 조종 폭탄을 설치해 두었다는 것을 과시하며 현우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보이지? 이 버튼만 누르면 내 여동생은 산산조각이나. 민준이 손에 든 기폭 장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너무하잖아. 현주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현우가 절규했습니다. 관계없다고? 네가 나를 방해했으니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지. 민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자, 이제 한소영의 심장에 총을 쏴. 그럼 내 여동생을 살려주마. 민준이 현우에게 권총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서 해. 시간이 없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영이 옷 속에 숨겨둔 고주파 발생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이 장치는 전자기기의 신호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폭탄 기폭 장치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뭐야? 왜 작동이 안 돼? 민준이 당황하며 기폭 장치를 연신 눌렀습니다. 바로 그 신호에 맞춰 현우가 민준을 향해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탕, 탕, 탕. 총성이 부두에 울려 퍼졌습니다. 블랙울프 요원들도 즉시 반격했고 컨테이너 사이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우는 엄폐물을 이용해 민준의 부하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전문 용병들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소영 씨, 괜찮아요? 현우가 소영에게 소리쳤습니다. 네. 현주 씨를 먼저 구하세요.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여러 명의 적을 뚫고 현주가 묶여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폭탄을 해체하는 것은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오빠. 현주가 테이프가 떼어진 입으로 현우를 불렀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현우가 현주를 안으며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민준이 소영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 현우가 뒤늦게 깨닫고 소리쳤습니다. 민준의 차는 이미 부두를 벗어나 시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부상당한 몸으로 오토바이를 탈취해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빗길에서 벌어진 추격전은 아슬아슬했습니다. 민준의 차량이 급커브를 돌다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에 박혔습니다. 소영은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고 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박현우. 민준이 차에서 내려 현우를 향해 광기 어린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현우는 엄폐물이 없는 도로 위에서 소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총알을 막아냈습니다. 탕, 탕. 현우의 어깨와 다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아, 현우가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오 형사가 이끄는 경찰 지원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젠장! 민준이 욕설을 내뱉으며 비열하게 숲속으로 도주했습니다. 현우는 피를 흘리며 소영이 갇힌 차로 달려갔습니다. 소영 씨, 정신 차리세요. 현우가 차 문을 뜯어내며 소영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의식을 잃은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소영 씨, 현우가 절규했습니다. 형님, 오 형사가 현장에 도착해 현우를 불렀습니다. 민준이 저쪽 숲으로 도망쳤어? 잡아야 해. 현우가 민준의 도주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은 소영 씨를 병원으로. 오 형사가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우는 소영을 안고 빗속을 뚫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나요. 현우가 소영을 안은 채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현우는 의료진에게 소영을 맡기고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소영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민준을 잡을 거야. 반드시. 현우가 주먹을 쥐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응급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고 현우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소영의 무사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현우는 하얀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와 다리에 박힌 총알은 이미 치료를 받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었습니다. 수술실 빨간 불이 켜진 지 벌써 5시간이 지났습니다. 형님, 커피 드세요. 오 형사가 종이컵을 건네며 현우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은 잡았어? 현우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숲이 너무 넓어서 수색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오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놈이 또 도망쳤구나. 현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영 씨는 어떻게 됐나요? 현우가 급히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인가요? 환자분이 뇌종양을 앓고 계시네요.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현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뇌종양이라고요? 네. 아마 몇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오 형사가 현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소영 씨가 얼마 못 산다는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더욱 민준을 빨리 잡아야겠네요. 오 형사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종양의 압박으로 시력의 일부를 잃었고 거동도 불편해졌습니다. 현우 씨, 여기 계셨구나. 소영이 흐릿한 시야로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 씨,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셨네요. 현우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어떻게 됐어요? 소영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못 잡았어요. 하지만 반드시 잡을 거예요. 현우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저 이제 얼마 못 살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소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최선의 치료를 받으시면. 아니에요.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소영이 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부탁이든 들어드릴게요. 리안그룹 본사 지하에 비밀 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민준의 모든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소영이 힘을 내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안, 암호화, 지문 인식까지 모두요. 소영이 현우에게 자세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소영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여동생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리안타워로 향했습니다. 현우 씨, 조심하세요. 민준이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반드시 증거를 가져올게요. 현우가 소영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리안타워에 도착한 현우는 소영이 알려준 대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원들을 피해 비밀 통로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비밀 금고에 도착한 현우는 소영이 알려준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안에서 수많은 서류와 USB들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민준을 완전히 매장할 수 있겠어. 현우가 자료들을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박 형사님이시군요. 여기까지 찾아오시다니. 뒤돌아보니 민준이 여러 명의 부하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민준. 현우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 자료들 다시 제자리에 놓으세요. 그럼 편하게 죽여드릴게요. 민준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한테는 절대 안 넘겨줘. 현우가 가방을 꽉 안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민준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현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현우는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의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현우는 제압당했고 민준이 직접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7년 전 일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당신은 정말 끈질기네요. 민준이 현우의 머리를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내 아내를. 현우가 피를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죽였어요. 그때도 지금도 당신은 저를 막을 수 없어요. 민준이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금고실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미리 설치해둔 비상장치가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민준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서 현우가 다시 일어나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기 자욱한 금고실에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현우가 마지막 힘을 다해 민준을 쓰러뜨리고 자료가 든 가방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쫓아. 놓치면 안 돼. 민준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리안타워를 빠져나와 오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됐어요? 자료를 확보했어. 이제 민준을 완전히 끝낼 수 있어. 현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언론에는 한민준의 각종 비리가 일제히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밀매, 살인 교사, 회사 자금 횡령 등 온갖 범죄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소영은 병상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현우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아요. 소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리안그룹을 정상화시키고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노트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듣고 계신가요? 지금 듣고 계신 이 사연처럼 여러분의 이야기에도 누군가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가슴에 묻어두었던 사연이 있다면 영상 설명란을 통해 조심스럽게 보내주세요. AI 기반 스토리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여러분의 이야기로 창작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어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현우와 소영은 작은 병실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우는 소영이 좋아한다고 했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빗겨줬습니다. 현우 씨, 고마워요. 정말로. 소영이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소영 씨 덕분에 아내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어요. 현우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바다를 보러 갈까요? 제가 항상 가고 싶어 했던 남해 바다 말이에요. 소영이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당장 떠나요.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병실 안은 따뜻한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소영을 휠체어에 태우고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해변가에 자리한 작은 오두막이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소영이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력이 많이 나빠졌지만 바닷바람의 향기와 파도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런 곳에서 지내니까 신기해요. 현우가 소영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다면 죽을 때까지 사무실에만 있었을 거예요. 소영이 고마운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현우는 매일 아침 소영의 약을 챙기고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해줬습니다. 경찰 생활을 하면서 혼자 살다 보니 요리 실력이 제법 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주실 거예요? 소영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현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마을 아저씨가 주신 갓 잡은 전어를 구웠어요. 그리고 소영 씨가 좋아하시는 미역국도요. 현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들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저 서울에서 요양 온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촌 마을 특유의 따뜻한 인심으로 이들을 대했습니다. 서울댁, 오늘 날씨 좋으니 바람 쐬러 나오세요. 옆집 할머니가 소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소영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밤마다 소영의 다리를 마사지해주며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소영의 병세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현우 씨, 제가 죽고 나면 리안 재단 일을 계속 해주실 수 있나요? 소영이 현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 거예요. 현우가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소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하지 못하고 소영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서울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오 형사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오 형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현우가 밖으로 나가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민준이 탈주했어요. 호송 중에 잔당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황 국장의 잔당들이 경찰 내부망을 조작해서 호송차 경로를 바꿨어요. 그리고 최루가스를 뿌려서 혼란을 틈타 민준을 빼돌린 거죠. 오 형사의 설명에 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지금 민준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현우는 전화를 끊고 창고에 숨겨둔 권총을 점검했습니다. 소영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 표정 관리를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 전화였어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오 형사요. 별일 아니에요. 현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현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죠?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우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계속 경계했습니다. 혹시 민준이 이곳까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현우가 포구에서 생선을 사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소영은 오두막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한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며칠간 도주 생활을 하느라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기가 돌았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소영이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양어머니. 문 밖에서 들려온 민준의 목소리에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이 어떻게 여기를?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블랙울프 조직원 서너 명이 따라왔습니다. 정말 아늑한 곳에서 지내고 있었네. 박현우, 그놈은 어디 있어? 민준이 소영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해. 소영이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상관없는 사람? 네가 나를 망하게 한 공범이잖아. 민준이 소영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었어. 나는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야. 소영이 민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바로잡겠다고? 네가 뭔데? 민준이 소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영이 바닥에 쓰러졌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버지가 밖에서 데려온 자식일 뿐이야. 리안 그룹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소영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말 다시 해봐. 민준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실이잖아. 너는 이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없었어. 바로 그 순간 집 밖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 씨, 전어를 많이 샀어요. 현우가 생선을 든 채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눈짓하자 부하들이 즉시 문 뒤에 숨어 매복했습니다. 소영 씨? 현우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둥기가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현우 씨. 소영이 비명을 지르며 현우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현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제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 시작되겠군. 민준이 잔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현우와 소영을 모두 차에 태우고 예전 사고가 일어났던 그 장소, 강원도 폐채석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현우가 차갑고 습한 공기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자 자신이 강원도 폐채석장 한복판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주변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드디어 깼군. 민준이 현우 앞에 나타나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민준, 소영 씨는 어디 있어? 현우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민준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소영을 끌고 나왔습니다. 소영은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 괜찮아요? 소영이 약한 목소리로 현우를 불렀습니다. 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우가 안심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민주는 채석장 정상에 있는 대형 크레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지? 저 크레인 끝에 한소영을 매달아 둘 거야. 그리고 와이어가 천천히 끊어지도록 장치를 해뒀어. 민준의 말에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미쳤어.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현우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잔인하다고? 7년 전에 내 아내를 죽일 때는 이것보다 훨씬 간단했는데. 민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곧이어 블랙울프 조직원들이 소영을 크레인 끝으로 끌고 갔습니다. 소영은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소영 씨, 현우가 절규했지만 손발이 묶여 있어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크레인 조종석으로 올라가 제어 장치를 조작했습니다.
와이어가 조금씩 느슨해지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이제 네가 선택해. 여기서 나를 막으려고 하면 한소영이 먼저 죽어.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둘 다 천천히 죽는 거야. 민준이 현우에게 잔인한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소영이 극한의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한 뇌압 상승을 겪었습니다. 크레인 끝에 매달린 채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 정신 차려요. 현우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소영의 호흡이 가팠고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런, 생각보다 빨리 죽겠네. 민준이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현우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온 힘을 다해 밧줄을 끊으려 했습니다. 손목이 까지고 피가 흘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쪽 손목의 밧줄이 풀렸습니다. 밧줄을 지키던 조직원이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우는 순식간에 그를 제압하고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크레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여. 민준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채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는 바위 덩어리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뛰며 총알을 피했습니다. 블랙울프 조직원들과 치열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현우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하나둘씩 적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아내를 잃은 분노와 소영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끝까지 발버둥 치는군. 민준이 조종석에서 현우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를 죽였을 때와 똑같은 무력감을 느껴보라고. 민준이 현우를 향해 직접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민준의 사격을 피해가며 크레인 탑을 기어 올랐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거세졌고 발을 디딜 곳도 위험했습니다. 현우 씨, 오지 마요. 위험해요. 소영이 희미한 의식으로 현우에게 소리쳤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현우가 온 힘을 다해 크레인을 타고 올랐습니다. 마침내 조종석에 도달한 현우는 민준과 1대1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끈질기네, 박현우. 민준이 칼을 뽑아들고 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현우도 주먹으로 맞서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조종석에서 둘은 서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소영이 매달린 와이어가 한계에 다다라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뚝! 와이어 가닥 하나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 씨, 현우가 민준을 밀쳐내고 와이어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민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우의 등에 칼을 꽂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마지막 순간 민준의 다리를 걷어차 그의 중심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크레인 난간 아래 절벽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우는 끊어지는 와이어를 맨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철사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살이 찢어졌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소영은 현우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보며 마지막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필사적으로 밧줄을 움켜쥐며 생존하려 했습니다. 조금만 더. 현우가 온 힘을 다해 와이어를 당겨 소영을 안전한 발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소영을 구한 순간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완전히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 잡아요. 현우가 소영을 품에 안고 붕괴하는 크레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쿵! 두 사람은 모래 더미 위로 떨어졌고 거대한 크레인이 그들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영을 감싸며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채석장에는 엄청난 흙먼지만이 피어올랐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절벽 아래에서는 민준의 싸늘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기나긴 악연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매몰된 흙더미 속에서 현우는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온몸이 짓눌려 있었지만 희박한 공기 사이로 소영의 미세한 맥박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영 씨, 소영 씨.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소영을 불렀습니다. 소영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팔이 골절된 고통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주변의 흙을 파헤쳤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제발 누군가 우리를 찾아줘. 현우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오 형사가 현우와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평소 현우라면 하루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네. 형님이 연락이 안 돼. 오 형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민준이 탈주한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차량 GPS를 추적해봐. 오 형사의 지시에 따라 현우 차량의 위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흙더미 속에서는 현우가 소영을 깨우려 계속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 눈 떠요. 우리 꼭 여기서 나가야 해요. 현우가 소영의 뺨을 살짝 때리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소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현우 씨, 우리 살아있나요? 소영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살아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현우가 소영을 안심시켰습니다. 민주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현우의 말에 소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이제 제 목적은 다 이뤘네요. 소영이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위쪽에서 구조견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려요? 우리를 찾았어요. 현우가 기뻐하며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오 형사가 GPS를 통해 현장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구조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신속하게 생존자가 매몰되어 있습니다. 구조대가 첨단 장비를 동원해 발굴 작업에 나섰습니다. 매몰 2시간 만에 현우와 소영이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형님, 정말 다행이에요. 오 형사가 들것에 실린 현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소영 씨는 괜찮아?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의료진이 응급 처치하고 있어요. 곧 헬기로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오 형사가 현우를 진정시켰습니다. 현우는 구급차 안에서도 소영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눈을 떠달라. 제발. 현우가 오열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소영은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치료에 나섰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험합니다. 뇌압을 줄이는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의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현우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소영의 안전만이 걱정이었습니다. 3시간 후 집도이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인가요? 현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종양 압박이 일시적으로 풀려 의식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지막 불꽃일 뿐입니다. 길어야 1달 정도. 의사의 말에 현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시각 경찰은 절벽 아래에서 민준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기나긴 악연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민준과 공모했던 황 국장을 비롯한 부패 경찰들도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현우가 확보한 증거들 덕분이었습니다. 형님, 이제 정말 끝났네요. 오 형사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소영 씨가 깨어나야 진짜 끝나는 거야. 현우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술 사흘 만에 소영이 눈을 떴습니다. 놀랍게도 시력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별을 위한 짧은 기적이었습니다. 현우 씨, 정말 당신이네요. 소영이 현우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 씨, 정말 다행이에요. 현우가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당신 얼굴을 보며 고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남해로 가요. 거기서 평온하게 지내요. 현우가 소영에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그곳에서 제 마지막을 맞고 싶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경찰 복귀 제안을 거절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영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대신 소영이 설립한 재단에서 범죄 피해자를 돕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복직 기회를 놓치시는 건데. 오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해.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현우와 소영은 다시 남해의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겠어요. 소영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둘만의 시간이에요. 현우가 소영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이 돌아온 것을 반가워했습니다. 서울 댁들, 무사히 돌아오셨구나. 옆집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정말 오래 머물 예정이에요. 소영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의 여동생과 오 형사도 내려와 평화로운 한때를 함께 보냈습니다. 오빠,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현주가 소영을 보며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이야. 현우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소영은 날이 갈수록 기력이 쇠했지만 현우가 읽어주는 책 소리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우 씨, 제가 평소 가고 싶어 했던 세계 여러 곳들 있잖아요. 소영이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사진으로라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현우는 소영을 위해 세계 각지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사진첩을 직접 만들어 보여줬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현우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을 텐데. 소영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워요. 현우가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이별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남해의 노을이 특별히 붉게 물든 저녁이었습니다. 소영은 현우의 품에 안겨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바다의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소영의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 정말 아름다워요. 소영이 노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소영 씨만큼이나요. 현우가 소영을 더욱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현우 씨와 함께였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영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복수의 화염 속에서 타 죽었을 거예요. 현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는 저의 구원자였어요. 아니, 저희는 서로의 구원자였죠. 소영이 현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구원했어요. 현우가 소영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재단일 부탁해요. 제가 못다한 일들을 현우 씨가 이어주세요. 소영이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소영 씨의 뜻을 끝까지 지킬게요. 현우가 소영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 때문에 평생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소영 씨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요. 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영은 현우의 말을 듣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소영 씨. 현우가 소영을 부르며 흔들었지만 소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소영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소영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유해는 오두막 앞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작은 배 위에서 현우는 소영의 죄를 바다에 흩뿌리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되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현우가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다는 소영을 따뜻하게 품어주었고 파도가 그녀를 자유로운 영혼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례 후 현우는 소영이 남긴 소영재단의 현장 팀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자선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범죄 피해자들이 재단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우는 공권력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찾아내 바로잡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현우 팀장님, 이번 사건도 성공적으로 해결됐네요. 재단 직원이 현우에게 보고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피해자분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겠네요. 현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편 리앙그룹은 소영이 지명한 전문 경영인 체제 하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투명 경영을 실천하며 소영의 이름을 딴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국민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소영의 기일에 맞춰 현우는 그녀와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스위스의 작은 산골 마을을 혼자 방문했습니다.
소영 씨, 약속대로 왔어요. 현우가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그곳에서 현우는 소영이 변호사를 통해 미리 맡겨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소영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 씨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네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현우 씨와 함께한 시간들로 인해 제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해요. 부탁이 있어요. 다시 경찰로 돌아가세요. 현우 씨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랑도 찾으세요. 저는 항상 현우 씨의 마음 한편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편지를 읽은 현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의 뜻을 받들어 다시 경찰 제복을 입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현우는 경찰청을 찾아가 복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말 돌아오시는 거예요? 경찰청 간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 개인의 복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현우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현우의 여동생 현주는 소영이 남겨준 유산으로 법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함께 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인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오빠, 소영 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현주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현우가 소영의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오 형사는 현우와 함께 강력계의 전설적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패한 공무원들을 척결하고 경찰 조직의 자부심을 세우는데 앞장섰습니다. 형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오 형사가 퇴근길에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도 수고했어.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영이 살았던 남해의 오두막은 그녀를 기리는 작은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소영 희망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현우는 수사가 힘들 때마다 소영이 선물했던 낡은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남긴 용기와 희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세상은 한 재벌 회장의 죽음을 조금씩 잊어갔지만 그녀가 세상에 뿌린 선의의 씨앗은 곳곳에서 피어났습니다. 수많은 현우와 소영들이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차가운 겨울, 눈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현우는 사고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1년 전 소영을 구했던 그때처럼 현우는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현우가 부상당한 운전자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우는 그 순간 소영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삽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삽니다. 소영의 마지막 메시지가 현우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 덮인 산등성이 위로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빛이 세상을 비추며 현우와 소영의 이야기는 영원한 사랑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소영이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소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서로의 구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소중한 만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우에게 소영이 그랬고 소영에게 현우가 그랬습니다. 비록 소영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소영재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현우 역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며 소영의 뜻을 이어가고 있죠.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구원받을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